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4월 총선에서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빠진 제3지대 신당 새로운 미래가 창당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현장 이제 기자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를 찾았고요. 거기서 이제 현장 최고위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했는데, 글쎄요, 이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병립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사실 좀 많았었는데 요 결단의 어떤 배경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봅니다. 첫 번째가 어저께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이 약간 결정적 변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어제 얘기했냐면은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3세력들을 모아서 가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길게 대선까지 보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좀 탈피하고 이제 비례의석을 지역구 선거와 연동해서 다 같이 가져가는, 말하자면 지금 거대 야당 두 개, 여당 두 개가, 거대 정당 두 개가 독점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그 얘기를 이제 던진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 차라리 이걸 정면 돌파하자. 그래서 비난은 받지 말고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지난해 똑같이 가자라고 이제 했던 게 가장 첫 번째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두 번째는 아마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신당까지 힘을 합하고 또 정의당이라든가 지금 녹색 연합이 같이 합하고 있는데, 이런 정당들까지 포괄적으로 합하면은 조금 뭐 그래도 의석에는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요인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의 대의의 민주주의를 수렴하는 이 공적 제도를 이재명 대표가 이럴 거면은, 이 기존 제도를 유지할 거면은 작년 연말에 했었어야죠. 근데 왜 이거를 선거 60여일 앞에 남겨두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적 제도를 본인의 사적 이익과 연관시켜서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를 만들었는데, 결국 돌고 돌아진 현행이잖아요. 그러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불확실성만 제고시켜서 결국은 한 6일 남은 지금 상황에서 이게 결론이 된 건데, 이런 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비난은 뭐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소수 정당 몫을 30% 할당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제 대안으로 내놨다는 점인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요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받았으나 예. 그거 쪽으로 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그쵸, 거고요. 그쵸. 예. 예. 결국 이제 준연동형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준연동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위성 정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또 이슈였는데, 사실상 위성 정당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선거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결단을 한 거고, 그리고 대놓고 기득권을 뭐 추구하진 않겠다. 그 국민의힘처럼 좀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초현실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병립형으로 가는 것은요, 초현실적인 걸 넘어서서 초이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이기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후퇴하는 거는 후퇴는 막았지만 발전하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그 비판에서 더 한 발 더 나가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예.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는 초현실적인 걸 넘어서 초이기적이다. 이건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택이 이제 앞으로 이번 총선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일단 당장 제3세력들이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좀 어떻게 유불리 좀 따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제3지대도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안 낼 수 있죠. 이제 비례로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과연 될까 했던 조국 위성 정당, 그다음에 송영길의 뭐 검찰 무슨 청산당, 예. 이런 것들 지금 추미애 신당도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포괄적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의 이해관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범 계열로 이제 그 위성 정당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놓고 보면은 직할로 하는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위성 정당 아예 만들겠다고 제가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큰 얼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 건지, 그다음에 제3지대에 흩어져 있는 범 이제 그 말하자면 민주당 이제 선호하는 그런 정당과 어떻게 연대할 건지 이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정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은 미리 지금 위성 비례정당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봐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게 1년 전에 그냥 결정됐으면 될 문제인데 달라진 게 없는데 굳이 이걸 66일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확실성까지 제고하다가 했어야 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을 당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공적 제도를 사적 영역의 그 형식으로 처리하는 거 저는 이번에 사실은 국민들이 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안 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대의와 명분을 따르고 국민의 약속을 지키느냐, 예. 아니면은 지금 당의 실리를 추구하느냐, 이게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병립형으로 가면 과반 의석, 본인이 151석을 제시했잖아요. 151석이란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연동형이 되는 순간에 151석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상. 130석 언저리에서 끝납니다, 사실은. 연동형으로 하면은 비례에서는 거대 정당은 지역구 의석이 많기 때문에 배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고는 과반 의석 확보라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반 의석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사실상의 위성정당, 뭐 위성정당이 우리가 만들진 않지만 통합해가지고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번처럼 우리 사람들을 거기 보내서 비례 그 번호를 확보하고 그게 후순위가 됐든 뭐 중간이 됐든 아니 앞번호가 됐든 그렇게 하겠다는 걸 사실상 시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질 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총선에서는 과반을 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고민해서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다. 그 당 지도자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를 선언한 지 18일 만인데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아쉽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정을 존중한다. 워낙 김경률 비대위원의 의사가 확고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이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밝혔지만 이게 전적으로 김경률 위원의 뜻이라고 100% 보기에는 지금 현실적인 정치 상황이 그렇게 뭐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저는 보면은 이게 좀 명분과 실리를 다 잡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명분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에서 김경률 위원이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직 비대위원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러면 공정하게 경선이 이루어지겠느냐 경쟁자들과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선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굉장히 말하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누구를 쳐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들은 그러면 사천 논란이 있어도 끝까지 비대위원직과 그걸 유지하면서 경선에 나가는데 누구에게는 컷오프라든가 희생을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아마 그 자기 희생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길을 터준 것 같고 또 하나는 김경률 위원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비대위원은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이게 이제 논란이 이렇게까지 이어진 이상 했든 원치 않았든 김경률 위원은 일종의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상징 자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아예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그럼 총선을 나가버린다. 그런데 어쨌든 비대위원직은 유지하게끔 돼 있었으니까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동훈 비대위의 핵심 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김경률 위원이 비대위원에 남음으로써 한동훈 비대위에 또 말하자면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절묘하게 말하자면 접합점을 찾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저는 그래요. 그 외부 인재를 영입했던 것이 결국은 비대위원으로만 사용할 것이냐. 사실은 어떤 그 저격 수용으로 맞춤형 인재 그 발탁 통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맞대게 함으로써 한동훈 위원장이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번 총선의 자산이 될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어쨌든 뭐 결심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점은 좀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당은 당의 몫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면 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의 여지를 좀 남긴 것 같습니다. 예,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두고 사실 네. 뭐 사퇴, 네. 뭐 불출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네. 오갔었는데 어쨌든 네. 불출마를 결정을 했고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좀 타격이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그 평가.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해석이 두 갈래로 갈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좀 타격이 있고 사실상 뭐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로 다시 들어가서 왕세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예. 그럼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대위에서 발언의 주도권, 그 이슈를 만들어내고 어젠다를 세팅하는 주도권은 다시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도 사천 논란으로서 네 사람을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천 논란이 있으면 그것도 죽일 수 있다라는 어떤 공천의 주도권도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서 비대위에서 나오는 발언이 약간 차별성이 있는 발언이 나오고 공천에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검사 공천이라든가 윤석열 뭐 그 사단 공천 뭐 이런 거에 대한 제지를 가하는 모양이 나오면 후자의 해석이 뭐 맞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면 제가 먼저 앞서 말씀드린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 그늘로 들어가는 정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추천은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불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건 그냥 뭐 원론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일까요?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회로를 또 택한다면 명분이 없잖아요. 차라리 당당하게 도전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민의 심판을 간접적으로 당원의 뜻과 그다음에 여론의 뜻도 물어보는 게 맞지. 예. 마치 이제 비대위원직을 유지하고 불출마 선언했다가 꼭 필요하니까 우리는 또 발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징발해서 여기다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봐요. 여진을 남겨놓았다는 거는 정치가 워낙 지금 현실적으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예 출구를 봉쇄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택했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여지를 남겼다는 거는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줄 모르니 그냥 거기에 대한 출구 전략 측면에서 놔둔 것 같고 만약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런 식의 말하자면 단수공천으로 쓰겠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당내 반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냥 사무총장의 원론적 발언으로 보시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국민의힘도 공천 서류 심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시각들도 있을 거고 관전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부분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든 야든 똑같습니다. 얼마나 읍참마속을 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공천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사람 챙기기로 보이면 반발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명분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명분을 갖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제3시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도층에서 이 양대 정당의 그 대결 정치, 혐오 정치, 증오 정치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에게도 한쪽으로 이렇게 뭐랄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천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단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상징적인 읍참마속을 몇 군데라도 해내느냐.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만약에 자기 사람이 있다면 근데 자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여기는 읍참마속을 할 게 별로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사단에 대한 읍참마속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의 차별화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총선에 뭐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친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오늘 이제 보도들을 보면은 윤 정부 출신 인사들은 텃밭에 많이 모였고 영입 인사들은 험지로 좀 많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그냥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약간의 좀 맥락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 앞에 보여내느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했던 분들은 격전지로 다 가고 뭐 실제 험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윙 보우터 지역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의 말하는 격전지로 다 보내고 그다음에 좀 늘 언제나 강세를 보였던 그런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과연 자기 희생과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 전 그런 거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율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했던 분들이 모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갈 것이냐가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안에서 파열음이 난다거나 이 상황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갈등 조정을 한동훈 이른바 비대위가 이걸 조정을 잘 못 해낸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두고 또 용산과 한번 또 갈등을 빚는다거나 이러면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거나 혹은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적정한 선의 유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비율 배분과 그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심는 곳에 대한 이른바 서사적 측면 어떤 맥락들이 조금 이해가 된다면은 제가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욕심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저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여권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한 매끄러운 상황 관리와 물밑 조율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갖는 공천 컨셉에 대한 방향성에 있는 인물들의 적절한 기용 배분들 이런 게 아마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3지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제3지대 신당이 새로운 미래를 공동 창당했는데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걸까요? 의견이 갈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선시 생각하느냐의 부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세 분 다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신당의 한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로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새로운 정치를 해야 어떤 동력이 추동이 되고 그러는데 이낙연 대표와 합당을 하면은 이미지가 반명, 이재명과 싸우는 이미지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기존의 기성 정치 이런 이미지가 너무 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 분이 그걸 알면서도 그런 것을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고 통합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흘러왔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선택에 훅 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선택에 훅 간데 이게 가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점점 커지니까 발을 뺀 건데 그것을 잘 뺐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에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다 이렇게 했느냐 무책임하다 이렇게 볼 것인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렇지만 이 두 분 지금 그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지 않은 두 분도 어쨌든 이준석 신당과 지금의 새로운 미래와 합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그 의지는 아직까지도 분명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두 분이 뭐 이준석 신당에 가가지고서 그냥 뭐 정치적 활로를 모색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나온 게 전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결국은 본인들의 그 당장의 뭐랄까 위상 내지는 바로 앞에 있는 총선 이걸 고려한 선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강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창당대회 전날부터 좀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었거든요. 봉합되는가 했는데 결국엔 불참을 선언했어요, 두 의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창당 과정에서의 불참 선언이라는 이례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등 조율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서로 간의 그 대척점들이 전혀 이게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그 경론을 빚었다 이런 뜻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여기에는 이낙연, 이준석이 결국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그 명분을 내건 게 뭐 정책과 강령이 이런 식으로 뭐 흡수 통합되는 건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당명이 뭐 이렇게 새로운 미래가 돼서 우리들은 개혁 미래당, 그러니까 개혁 미래당이라고 그러니까 개혁이 들어가는 걸 요구했는데 안 됐다.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이제 뭐 그 명분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인 속내는 이낙연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걸 이분들이 거부한 걸로 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낙연 대표가 대선까지 사실은 좀 불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용단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를 했는데 결국 수용이 안 된 걸로 알아요. 이런 점들이 이제 불씨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도 체제에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가 원래 앞서서 원내대표라든가 모든 당대표를 맡기로 아마 조율된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를 굳이 맡겠다고 나선 이상 뭐 그건 조율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지대가 아픈 부분이 이거라고 봐요. 벌써부터 이렇게 중텐트, 큰 텐트도 아니고 이제 가운데 텐트 정도를 치는데 벌써부터 이견을 드러내고 주도권 싸움을 했다라는 측면은 결국엔 이분들이 가치 연대보다는 무언가 현실 연대를 한 건 아니냐. 총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갖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게 무슨 제3지대라는 거대한 담론과 새로운 그 어떤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속을 좀 챙긴 것 아니냐는 이미지를 준 거.
이건 앞으로 남은 통합 과정에서도 좀 두고두고 아픈 지점이 될 겁니다. 남은 통합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어제 상황이고 오늘 오전에 선거제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선거제가 이렇게 정해진 거는 오히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3지대에. 왜냐하면 사실은 병립형으로 갔으면 네. 그 명분을 잃잖아요. 그러면은 그 명분을 공격하면서 내지는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3지대로 올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막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는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제3지대의 관건은 이런 겁니다. 빅텐트를 해야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사표를 방지하는 그 심리, 사표 방지 심리를 넘어설 수 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별로 크지도 않은 세력에서 이런 어떤 타협과 대화, 그다음에 그걸 통한 합의를 해내지 못한다면 거대 정당이, 그러니까 거대한 기득권이 있는 거대 정당이 그런 거를 어떻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의 관건은 이 제3지대의 빅텐트 통합, 이걸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는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명분도 잃는 거고요. 왜냐하면 양대 정당이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당화 이런 거를 비판한 것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쪽도 이준석 내지는 이낙연의 뭐 측근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걸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대화 타협으로 해결하고 거기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서로 상호 지금 비난하는 쪽으로 이제 슬슬 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양대 정당은 왜 비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준연동형 뭐 이런 것도 명분이 많이 막혔고 명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그 뭐랄까 그 제3지대 파이가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는 오히려 형국이 돼버렸고요. 거기에서 그런 형국 그런 상황 속에서 빅텐트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은 이낙연 신당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볼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얼마큼의 정체성을 내보이느냐가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금 대놓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위성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그러면 이분들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안 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오롯이 제3지대 영역을 가져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비전과 미래가 있는가? 근데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또 약간 곤란한 지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는 원래 그 이 지역구의 후보를 다 내는 쪽으로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연 지역구에서 낸 득표만큼 비례로 가져갈 수가 있는가? 또 이준석을 그러면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이것도 위성정당으로 볼 것인가? 좀 애매한 지점들이 지금 섞여 있어서 여기에 대한 셈법들은 좀 제가 아까 물론 준비는 하고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제3지대의 선명성을 얼마큼 보여줄 수 있느냐, 가치 비전을 얼마큼 보여주냐 이거지. 이제 두 쪽 다 양쪽 정당의 위성정당으로는 볼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20에서 30%의 중도층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 것인가. 이미 양당 쪽으로 지역구도 뺏기고 비례도 뺏길 건 뻔한데 그렇다면 나머지를 어떻게 선명하게 내가 갖고 올 것인가. 이 전략을 짜기가 매우 어려워졌는데 지금 더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중텐트 치는 것도 어려워져가지고 아마 셈법이 좀 매우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신년 대담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오는 7일에 방송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품백 논란이나 네. 아니면 당정 관계 등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을지 그 수위에 이제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렇죠. 그 수위가 이 총선을 또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그 큰 요소가 지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녹화되고 녹화 이후에 3일 후에 지금 방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벌써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게 기획이구나.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구나. 그리고 이거를 결국은 국민들을 몰아가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수위가 나와야 돼요. 자기 반성이라든가 충분한 해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걸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방식을 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거를 어렵거나 당황스러운 질문도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년 연속 회견이 아닌 대담 형식을 선택을 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부담을 안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아쉬운 점은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좋죠. 뭐 그건 국민 대통령이 권한받은 위임받은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뭐 간접 방식이라도 대담을 통해서 하겠다. 근데 저는 대통령의 정제된 메시지가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이것도 너무 그렇게 비난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서 얼만큼 많은 것을 내보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진솔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 눈높이에 원하는 만큼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 뭐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그러면 본인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못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쨌든 최종 상태를 의미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공적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것이 모든 국민이 역사의 청사에도 기록으로 남고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말을 밝힐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뭐 방식은 정해졌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다. 내용과 거기에 담긴 어떤 설명들 얼만큼 국민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았기 때문에 저희 한번 저는 보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남은지를 보면서 평론을 하거나 좀 해야지 지금 어떤 게 담겼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이런 것 같아요. 그 보통 명절을 앞두고 그리고 이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설 인사 영상을 이제 국민들께 전하잖아요. 메시지와 함께. 근데 이번에는 그 설 인사 영상 대신에 대통령실 참모진 또 뭐 합창단과 함께 촬영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대통령의 신년 대담하고 연동된다고 봐요. 거기에서 충분히 해명과 반성이 있으면 오히려 이게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신년대담에서 우리 그 대통령께서 앞으로는 우리 부인이 이렇게 해서 좀 자중도 할 것이고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부속실도 만들어 가지고 좀 최소한의 것만 정제된 모습으로 보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지금 신년 설 인사 영상에 빠지는 것이 나름 좋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은 결국은 김건희 리스크를 인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또 내용을 또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저는 근데 설 참모들과 설 인사했다는 거 저는 또 하나의 또 소통 방식이라고 봅니다. 참모들 소개하는 방식, 소개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다음에 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통해서 내가 참모들과 한 목소리 내겠다는 측면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는 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국빈 방문이 있거나 뭘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김건희 여사도 등장할 텐데 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내 참모들과 함께 올해 신년은 열어가겠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민생 토론에 갔듯이 내가 조금 더 좀 더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은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하든지 간에 공적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제도의 문제까지도 언급한다 그러면 이제 이 논란은 종식되고 어쩌면 그 정도가 포함된다면 영부인의 등장은 좀 빨라질 수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내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